안녕하세요. 스테디오 통계연구소 이일현입니다. 오늘은 이제 통계 분석 Q&A 23번째 시간 로지스틱 회기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지스틱 회기 분석에 대한 내용들 한번 Q&A 내용 한번 찾아볼까요? 네, 지금까지 올라온 로지스틱 내용들 찾아봤더니 519개의 질문이 있네요. 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몇 개씩 골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인할 부분은 이분형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대해서 먼저 확인하도록 할게요. 차근히 한번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최근의 글이네요. 이항 로지스틱, 이분형 로지스틱이라고도 하고 또는 이항이라고도 합니다. 이분형 로지스틱은 종속 변수가 yes, no 1, 0으로 코딩되어 있는 자료에서 사용하는 방법론이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설명 변수, 독립 변수죠. 독립 변수로는 성별, 나이, 소득 등 인구 사회적 특성, 그리고 제시금액, 친환경 인식도 예세됐습니다. 제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이 CVM 분석했군요. 하는데요. 제시금에 서 두 번을 제시금 두 번째 물었을 때 예, 아니요로 결과를 넣어야 하나 아니면 따로 가격을 어떻게 넣어야 되나요? 이거는 뭐 모형에 따라 다르죠. 우리가 이제 CVM 분석을 할 때는 가치 분석을 할 때는 그 가격을 어떻게 줄 거냐를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5,000원, 만원, 2만원, 3만원에서 이거에 대한 결과를 각각 yes, no로 돼 있을 거예요. yes, no로 돼 있을 거예요. 이게 독립 변수고 종속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 금액에 대해서 yes, no로 독립 변수로 잡아줄 거냐, 아니면 이 금액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죠. 이 금액을 할 거냐. 근데 여기서는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떻게 되냐면 질문할 때는 금액을 물어봤고 5,000원이라고 하는 금액을 물어봤는데 여기에서 응답을 yes로 했느냐 no로 했느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만원으로 물어봤을 때 yes로 했느냐 no로 응답했느냐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금액을 한 사람한테 물어봤을 때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질문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5개를 4개네요. 4개를 모두 물어봤느냐 아니면 그 중에 하나만 물어봤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근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하나만 물어보거든요. 하나만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금액이 되겠죠. 금액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5개를 다 물어봤다 라고 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5개 다 물어보게 되면 데이터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x1, x2, x3, x4가 되어 있죠. 그럼 문제가 되는 것이 5,000원, 만원, 2만원, 3만원이 되는데 여기에서 응답이 예수가 나올 거, 여기에서 응답이 예수가 나올 거, 여기에서 응답이 예수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응답이 안 되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금액 중에서 특정 하나의 값만 yes를 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2만 원에 응답했다라고 하면 금액이 어떻게 될까요? 2만 원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만 원에 이 사람은 yes로 응답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사람도 5천 원 있고 만 원 있고 2만 원 있고 3만 원 있는데
이 중에서 예스와 응답이 만약 2만 원이었 이번에 3만 원이었다. 그러면 금액이 3만 원에서 예스가 되겠죠. 그럼 뭐가 됩니까? 문제가. 여기는 전부 예스만 나오죠. 전부 예스만 나오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보진 않으셨을 거예요. 지분에서 예 아니요 대답한 지불의사 금액을 해야 될까요?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개만 물어봤다라고 하면 금액을 하나만 한 사람한테 하나만 물어봤다라고 하면 금액의 지불의사 5,000원에 노, 만원에 예스, 2만원에 예스, 3만원에 노 이런 식으로 응답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종속 변수가 지불 의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가 되느냐?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액을 4개를 다 물어봤다라고 하면 4개 다 물어봤다라고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4개를 다 물어봤다라고 하면 금액이 아까 이쪽에다 쓸까요? 여기서 예스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스한 금액이 뭐가 돼요? 2만 원이 되겠죠. 종속 변수가. 그 다음에 예스한 금액이 세 번째 사람 만 원이었다라고 하면 여기 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종속 변수 자체가 얘가 종속 변수 되니까 연속형 변수죠. 분석 기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만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만 물어봤을 겁니다. 예.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종속 변수가 범주형, 독립 변수가 연속형에서 위계적 로지스틱 개요를 한다.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회계 분석에 투입할 변수 선택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독립표본 T검정이 실제로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네. 이게 그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할 때 유니베레이트 아날리시스와 멀티베레이트 아날리시스에서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이걸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계 분석을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회계 분석을 생각을 해보면 종속 변수가 연속형 변수로 했어요. 독립 변수가 성별, 학력, 그 다음에 뭘까요? 연령. 이런 식으로 됐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종속 변수가 연속형 변수니까 연속형 변수니까 회계 분석을 하겠죠. 근데 일단 유니베레이트 아날리시스는 어떻게 할 거냐? 얘하고 이렇게 분석할 때는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가 성별이고 범주형에서 이 두 그룹이니까 무슨 분석합니까? T 테스트 하죠. 그다음 학력하고 할 때는 아노바를 하죠. 그다음 연령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연령하고 할 때는 단순 회계 분석을 합니다. 단순 회계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P-밸류가 0.05보다 작게 나온 이런 변수들을 가지고 멀티플 리그레션 다중회계 분석을 하죠. 다중회계 분석합니다. 자, 근데 이때 이 경우에 연속형 종속 변수와 연속형 독립 변수의 유니베리어블 아날리시스는 단순 회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이게 까다롭고 표가 많아지죠. 근데 이런 경우가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논문에서 뭘 쓰냐면 얘는 상관 분석을 많이 합니다. 상관 분석을 해줘요. 왜 그러느냐? 단순 회계 분석을 했을 때의 P-밸류와 상관 분석을 했을 때의 P-밸류가 두 개 같아요. 두 개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뭘로 하느냐? 굳이 회계 분석을 안 하고 단순 회계 분석을 한 다음에 단순 회계 분석이 아니라
상관 분석을 한 다음에 유의한 변수들을 가지고 얘네들이 여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다중회귀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속 변수가 범주형 변수인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자, 이때 어떤 분석을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유니베리어블 아나리시스를 해야 되는데 유니베리어블 아나리시스는 이렇게 할 때는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가 성별이고 둘 다 범주형 변수죠? 그러니까 무슨 분석합니까? 카이스케 테스트 합니다. 교차 분석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여기서 뭐예요? 역시 카이스케 테스트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렇게 돼 있는 거. 종속 변수가 yes, no인 이분형 변수이고 독립 변수가 연령인 경우 이때는 뭐냐? 정확하게 따지면 이분형 로지스틱 계기 분석을 해야 돼요. 이분형 로지스틱 계기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각각이 p-밸류가 0.05보다 작으면 역시 유의한 변수들을 가지고 모든 변수 넣어서 멀티베리어블로 이분형 로지스틱을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보통의 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하려면 또 역시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면 표도 많아지고 어려워지잖아요. 마치 아까 단순 회귀 분석해야 되는데 상관 분석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논문들을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 두 개를 바꿔줘요. 뭐냐면 종속 변수를 연령을 하고 놓고 독립 변수를 yes, no로 놓는 거예요. 그럼 무슨 분석이 돼요? t-테스트가 되죠. 왜냐면 연령이 yes, no에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거꾸로 생각하면 yes인 사람의 평균 연령과 no인 사람의 평균 연령의 차이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개념적으로는. 그래서 보통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할 때 유니베리어블 아나리시스는 이분형 로지스틱을 안 하고 뭐라냐? t-테스트를 하는 거죠. 그럼 이때 당연히 뭐예요? 정규성 문제가 있겠네요. 예, 정규성 문제 있습니다. 만족 못하면 뭐 하면 될까요? 비모수 검정하시면 돼요. 맨유튼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해 줄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아까는 단순 회귀 분석하고 상관 분석의 p-밸류가 같았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럼 이 경우도 단순에서 이분형 로지스틱하고 t-테스트 때의 이 두 개의 p-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같을 거냐는 얘기예요. 다릅니다. 달라요. 이게 문제예요. 분석을 t-테스트하고 정규성 만족을 못하면 비모수 검정하고 이런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정규성 만족을 못했을 때 비모수 검정했을 때 p-밸류와 이분형 로지스틱 했을 때 p-밸류 또는 정규성을 만족해서 t-테스트 했을 때의 p-밸류와 이분형 로지스틱 했을 때 p-밸류를 비교해보면 이 p-밸류 두 개 같지가 않습니다. 같지가 않아요. 요건 그래서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렇게 카이스퀘어 테스트하고 이분형 로지스틱 대신에 t-테스트를 하는 것이 지금 현재는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t-테스트를 했을 때의 p-밸류가 이분형 로지스틱 했을 때 p-밸류하고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만약에 이분형 로지스틱을 했을 때는 p-밸류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로지스틱에서는 유의했는데 t-테스트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물론 반대도 나와요. 반대도 나와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정확한 거는 뭐냐면 유니베리어블 아나리시스를 t-테스트 대신에 이분형 로지스틱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더. 그럼 이 경우에 유니베리어블 아나리시스로 카이스퀘어 테스트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얘도 역시 뭐 할 수 있냐? 이분형 로지스틱 회귀 분석 할 수도 있어요. 로지스틱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때 p-밸류와 카이스퀘어 했을 때 p-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역시 달라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와서 뭐냐면 회귀 분석에서 연속형 변수 그 다음에 성별 t-테스트 했었죠. 유니베리어블 아나리시스. 근데 이것도 역시 뭐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더미 회귀 분석할 수 있습니다.
회귀 분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요거의 두 개 P-밸류는 어떠냐? 아까 둘 다 연속형일 때는 단순 회귀 분석도 가능하고 단순 회귀 분석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상관 분석도 가능하다고 했었죠. 이때 두 개의 P-밸류는 어떻다고 했어요? 같다고 했었죠. 여기도 같아요. 여기도 같아요. 그래서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는 종속 변수가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는 유니베러블 아나리시스를 t-테스트, 아노바, 상관 분석을 하나 회귀 분석을 하나 P-밸류가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했을 때는 카이스퀘어 테스트 유니베럴 아나리시스를 카이스퀘어 테스트나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거나 또는 로지스틱을 하거나 t-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이 두 개의 P-밸류는 서로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엄격하게 한다라고 하면 유니베럴 아나리시스를 카이스퀘어 테스트나 t-테스트를 하는 경우에는 이 P-밸류를 0.05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0.1로 비교하는 것이, 그래서 0.1보다 작은 변수들을 어저스트하는 것이 조금 더 엄격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가장 정확한 건 뭐 하는 게 제일 정확하다? 전부 다 로지스틱으로 돌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 로그 변환하냐? 굳이 로그 변환 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비모수 검증하시면 돼요. 아니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거나 독립표현 T 검정 없이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 분석 괜찮나요? 그 해당 변수가 선행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변수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냥 위계적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볼까요? 또 어디 있을까요? 표문수 문제. 조금 문제 난감하죠. 로지스틱 회귀 우리가 샘플 사이즈를 계산할 때 G파워에서 샘플 사이즈 계산하잖아요. 샘플 사이즈를 계산하는데 이 샘플 사이즈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인 경우에는 좀 n이 좀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 회귀 분석 같은 경우에 샘플 사이즈를 계산할 때는 독립변수의 개수를 입력할 수 있잖아요. 독립변수가 몇 개. 근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아직 독립변수가 한 개인 경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적인 회귀 분석보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n수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건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볼까요? 샘플 사이즈에서 유사한 선행에서 OR 값은 제시하지 않았는데 종속 변수 선행 연구에서 우리가 G파에서 로지스틱 회귀 샘플 사이즈를 계산하려면 이펙트 사이즈가 뭐냐면 오주 레이쇼가 이펙트 사이즈거든요. 오주 레이쇼가 이펙트 사이즈예요. 그런데 선행 연구에서 오주 레이쇼가 제시가 안 된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뭐라냐? 교차표는 제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만약에 성별이었다라고 하면 교차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표를 이용을 해서 오주 레이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계산할 수 있어요. 그 계산한 값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요 퍼센트만 가지고 오주 레이쇼는 제가 알 수는 없죠. 퍼센트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 교차표를 보면서 해야 돼요. 그리고 2.25로 나왔다는 얘기네요. 2.25 나오면 되는 거고요. 네, 이러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자, 그 다음 볼까요? 독립변수 선정. 국권형 데이터를 이용하나요? 국권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했다. 그러면 역시 가장 좋은 방법은 복합표본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분석을 하려고 한다.
볼까요? 종속 변수가 이분형 로지스틱 하여갑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하기 전에 카이저고 독립 변수를 선정해서 유의하지 않은 변수하고 유의한 변수 선정하여 썼습니다. 예, 오케이. 통제 변수를 넣으니 호스모 레미쇼의 검정이 작게 나와서 적합하지 않은 거 나왔습니다. 예. 근데 표본수가 많은 경우 유형이 작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경우에 이게 통제 변수 여기서 이제 통제 변수만 넣었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통제 변수하고 플러스 독립 변수, 즉 독립 변수를 넣고 돌렸을 때는 호스모 레미쇼의 p-밸류가 0.05보다 커서 모형이 적합했는데 이렇게 놓으니까 호스모 레미쇼의 p-밸류가 0.05보다 작아서 적합하지 않게 나왔냐? 임상으로는 요건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서 적합하지 않다라고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일반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로지스틱 분석을 했을 때는 호스모 레미쇼가 모형의 적합도 검정입니다. 모형의 적합도 검정이긴 한데 이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 글에도 있는 것처럼 n이 커지면 특히 이제 요 검정은 우리가 카이스퀘어 통계량을 이용해서 하거든요. 혹시 구조방정식 하신 분들이 구조방정식의 모형의 적합도를 얘기할 때 카이저 구조방정식에서 얘가 0.05다 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0.05다 커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n이 200케이스 이상인 경우에는 카이저 값이 크게 나와서 p-밸류가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구조방정식에서 n이 200케이스 이상일 때는 요 값을 안 보거든요. 안 봐요. 그럼 이거는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카이스퀘어 통계량을 이용한 것에 거의 대부분 다 통용이 됩니다. 그래서 호스모 레미쇼도 마찬가지로 n이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n이 커지면 요 p-밸류 요 카이스퀘어 통계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p-밸류가 작아져요. 그래서 적합하지 않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이런 한계점을 제시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복합표본 로지스틱 계획 분석하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독립 변수 6개 중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는 3개입니다. 4개 모두 유의하지 않게 나왔습니다. 네, 우리가 회귀 분석을 하던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던 독립 변수가 많으면 유니베리어블 아날리시스를 하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 기준으로 하지 말고 그냥 일반 회귀 분석 기준으로 할게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나 회귀 분석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회귀 분석하기 전에 유니베리어블 아날리시스로 쓰는 것이 주로 뭐냐? t-테스트, 아노바, 상관 분석을 하거든요. 상관 분석을 합니다. 유니베리어블 아날리시스로. 그래서 이 세 가지 t-테스트, 아노바, 상관 분석에서 유의하게 나온 변수들은 어저스트를 하죠. 어저스트를 하는데 그 중에서 요 2개는 더미 변수로 만들어서 합니다. 그죠? 이건 뭐 다 알고 계신 사항일 거예요. 그런데 유니베리어블 아날리시스는 꼭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생겨요. 그냥 유니베리어블 아날리시스 t-테스트, 아노바, 상관 분석하지 않고 모든 통제 변수와 모든 독립 변수를 다 집어넣고 분석하면 안 되냐라는 거죠. 가능합니다.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우리 일반적인 논문에서는 모든 변수를 통제하지 않고 이렇게 유니베리어블 아날리시스라는 걸 한 다음에 유의한 변수들을 통제할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표본수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대문자 n을 쓰면 주로 모집 다닐 때 대문자 n을 쓰니까 표본일 때는 소문자 n을 쓰거든요. 데이터 수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의 수가 굉장히 많으면 지금처럼 한 9,000명 정도 된다라고 하면 유니베리어블 아날리시스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모든 변수 다 넣고 해도 돼요. 그런데 왜 우리가 굳이 유니베리어블 아날리시스를 하느냐? n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독립변수의 개수에 대비 독립변수 개수 대비 데이터의 수는 10배 이상 있어야 나와야 돼요. 독립변수가 10개라고 하면 데이터 개수는 10배니까 얼마예요? 최소 100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 독립변수 개수가 늘어날수록 여기
곱해주는 게 단순히 10으로 고정된 건 아니에요. 더 많이 늘어납니다. 더 많이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최소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독립변수가 50개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그냥 단순하게 10배만 따져도 얼마입니까? 데이터 수가 500개가 있어야 돼요. 500개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사할 때 우리 직접 1차 조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서베이를 해요. 보통 몇 명 합니까? 150명에서 250명? 많아야 300명, 400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변수 개수 대비 너무 많아요. 데이터 개수 대비 변수 개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변수 개수, 데이터의 수가 적으니까 변수 개수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유니베리어블 아나리시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 그냥 다 해도 되냐? 해도 됩니다. 지금은 n이 충분하기 때문에 다 해도 돼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유니베리어블 아나리시스에서 세 개가 유의하게 나왔어요. 그걸 가지고 로지스틱을 해봤더니 이 세 개가 모두 0.0보다 커서 유의하지 않았대요. 근데 6개를 전부 다 놓고 로지스틱을 해봤더니 유의한 게 나오더래요. 이건 이제 연구자가 얘만 가지고 유의하지 않았으니까 이렇게 넣어도 안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일단 결론은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있죠. 일반적으로는 독립 변수가 추가되면 이때 p-밸류가 있을 거예요. x1이 y에 미치는 영향을 했을 때 p-밸류가 있을 건데, 여기에 새로운 변수가 추가가 돼요. 통제 변수가 이렇게 추가되면 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는 영향이 되는 이 p-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p-밸류가 변하겠죠.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 일반적으로 커져요. 일반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유니베리어블 아나리시스에서 유의하지 않았던 변수들은 멀티베리어블 아나리시스, 다중회귀 분석이나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들어가게 되면 그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일반적으로 커져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일반적으로 커진다고 했지 항상 다 커지는 건 아니에요. 작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요 p-밸류가 일반적으로 커진다고 했어요. 만약에 요 상태에서는 유니베리어블 아나리시스는 p-밸류가 0.004가 나왔는데 멀티베리어블 아나리시스로 했더니 p-밸류가 0.051 이렇게 나오고,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야. 근데 보통 이렇게 많이 커지냐?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이렇게 작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조금 작아지는 경우는 도 있기 때문에 사실 상관이 없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0.34 굉장히 크죠. 당연히 멀티베리어블 아나리시스 뺄 거예요. 그런데 넣고 돌렸더니 이 p-밸류가 작아지는 거예요. 얼마로 작아지냐? 이런 식으로 작아져요. 조금 작아질 수는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우 엄청나게 차이가 작아지는 경우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추가된 변수 중에서 허위 변수가 들어갔을 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허위 변수가 나왔을 때.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커집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는 p-밸류가 어느 정도 조금 작아지는 경우도 있다. 조금 작아지는 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주 많이 작아지는 건 좀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은 변수에 대한 고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제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네, 요거 한번 볼까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해석 중에 x1, x2, x3 세 개의 변수가 있는데 종속 변수가 사망 여부인 것 같네요. 저희 논문가 x2에 비해 x3가 사망 위험률이 높을 것이다인데 연속 연령을 보정 변수에 포함해서 유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오주 레이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왔고 P-value가 이건 편의상 유의하지 않게 놓을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둘 다 유의한데 오주 레이쇼가 얘가 더 크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연령을 보정변수, 연령이라고 하는 변수가 추가됐더니 이 오주 레이쇼가 유의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 값이 뭐 1.3이 나오고 P-value가 이렇게 나왔다, 뭐 이런 의미 같네요. 그런데 세분 알파벳과 x의 특성을 살펴봤더니 이 변수와 연령이 낮다. 즉, 이 변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연령이 낮았다는 얘기네요. x2에 비해 x4의 사망률은 유의하게 높았으나 연령을 보정하면 유의성이 떨어진다. 이는 x2의 연령군이 낮기 때문에 추정된다. 여기까지는 뭐 가능하긴 하겠네요. 가능은 하긴 하는데 네, 우리가 이제 이게 혼란 변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혼란 변수 또는 교란 변수라고 하는데 컴파운딩 베리어블이라고 합니다. 컴파운딩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데 일반적인 통제 변수 있죠. 성별 같은 변수들. 성별 같은 변수가 여기에 영향을 딱 주면 이 변수를 뭐 해야 돼요? 통제 변수로 사용하죠. 통제 변수를 사용하는데 만약에 이 두 변수 사이에 뭐가 있느냐?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라고 하면 이때 이 변수는 통제 변수가 아니라 교란 변수라고 합니다. 교란 변수 또는 혼란 변수인 컴파운딩 베리어블이라고 해줘요. 컴파운딩 베리어블 해두고 이런 변수는 반드시 뭐냐? 코베레이트 처리해서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냐면 선행 연구에서는 요 사이 지금 현재 연령이라고 했죠? 선행 연구에서는 여기에 대한 관련이 있다는 문헌이 없었대요. 하지만 선생님 연구 데이터에서 봤을 때는 요 둘 사이에 관련이 있다라는 걸 확인해 줘야겠죠. 그래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뭘까요? t-테스트를 하든지 이게 연속형 범주형 변수면 t-테스트는 안오바가 될 거고 안오바가 될 거고요. 또는 상관 분석을 하든지 정확하게 상관관계니까 상관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이걸 해서 확인해 주셔야 돼요.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맞게 해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여기 둘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요. 그러면 얘를 무슨 변수로 넣어요? 통제 변수로 사용하고 독립 변수와 통제 변수를 같이 넣고 분석을 해주죠. 같이 분석을 분석해요. 자 문제 없을까요? 그다음 이렇게 나오면 얘는 교란 변수이기 때문에 얘를 뭐 처리해야 되냐? 코베레이트 처리해야 된다고 했죠. 코베레이트 처리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할 때는 이 변수를 코베레이트의 공변량에 넣어준다는 얘기예요. 즉 통제 변수처럼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통제 변수이냐 교란 변수, 혼란 변수이냐의 차이는 이거의 여부예요. 이게 관계가 없으면 통제 변수고 이렇게 관계가 있으면 혼란 변수, 교란 변수인 거예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두 개를 처리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통계적으로 통제 변수도 넣고 돌리고 교란 변수도 넣고 돌리는 거예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는 공변량이 넣는 거고 회계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에 넣고 돌리면 돼요. 통계적으로는 수식사고는 분리가 안 돼요. 다만 변수의 역할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외할 수 있느냐? 제외할 수 없습니다. 제외할 수 없습니다. 넣고 돌리셔야 돼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하는데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하는 경우에 또 이제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 독립 변수들이 있고 종속 변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때 요 이벤트가 있는데 보통 이벤트가 레퍼런스보다 n수가 확실히 적거든요. 확실히 적은데 요 이벤트의 수는 각 카테고리당 n이 5개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이게 성별이다. 그러면 남자, 여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 중에서 이벤트가 발생한 사람의 n수가 있을 거고 여자 중에서 이벤트가 발생한 n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요 n이 어떻게 되냐? 각각 5개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이 전체에는 무조건 5 이상은 나와줘야겠죠. 취소.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 이벤트의 수가 적으면 로지스틱 회계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여기 한번 질문을 보시면 레퍼런스가 800개고 이벤트가 21개입니다. 이 정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토탈 n수는 821명이네요. 호수모 레미션 검증 안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다만 독립 변수의 카테고리하고 그 부분은 감안해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건 확인해 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다음 질문 볼까요? 네, 여기 모형 적합도 모형 적합도 연구자가 설정한 연구모의 실전에 대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모형 적합도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로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모형 적합도는 어디에서 사용이 되냐면 구조 방정식에서 많이 사용하죠. 이런 거에서 사용이 되죠. 여기서 사용이 됩니다. 그럼 구조 방정식에서 이 모형 적합도의 개념이 뭐였어요? 서로 여러 개의 잠재 변수를 통제 변수가 있는 관측 변수가 있는 여러 개의 잠재 변수들 사이로 관계를 설정을 했을 때 이런 모형을 만드는 것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이 타당하냐 적합하냐 라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의 모형 적합도는 뭐냐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T테스트, 아노바, 회계 분석 등을 할 때 회계 분석에서 회계 분석의 모형 적합도가 뭐가 있냐면 잔차 분석이라고 합니다. 잔차의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보죠. 이걸 가지고 모형의 적합도 검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모형의 적합도는 뭐냐면 회계 분석 기준으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있을 때 이 두 변수가 이러한 선형적인 관계를 띠고 있었을 때 회기식을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 회기식에서 만들어진 이 잔차가 정규성과 등분산성을 만족을 하면 이 데이터로 선형식을 만드는 것이 적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형식으로 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는데 이걸 선형 회계 분석을 하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이 선형 회계 분석에 나온 잔차를 가지고 정규성, 등분산성 검증을 하면 만족을 못합니다. 잔차 분석이 만족을 못합니다. 이때 모형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모형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데이터로 선형 회계 분석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라는 얘기죠. 이 모형을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할 수 없죠. 이게 모형 적합도예요.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실제 현상을 얼마 잘 예측하느냐라고는 이게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실제 현상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회귀 분석에서 보면 그건 R스퀘어 값인 거고요. 회귀 분석에서는 R스퀘어 값이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 얼마나 잘 예측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분류정확도나 민감도 특이도 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하고 모형적합도는 다른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모형적합도를 얘기하는 것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호스몰 레미쇼를 얘기합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뭘 얘기하냐면 마이너스 2LL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하거든요. 마이너스 2 로그 라이클리후드라고 하는 건데 요 값은 원래는 LL이에요. 로그 라이클리후드거든요. 근데 이 LL 값이 음수가 나와요. 음수가 나와서 마이너스를 붙인 거예요. 마이너스를 붙인 거고 그리고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까지 붙인 거예요. 네. 그러면 요 값이 이 마이너스 2라는 값은 어디냐?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나옵니다. 무한대까지 작을수록 좋아요. 0에 가까울수록 좋습니다. 근데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없습니다. 자, 유에게 감소했는지 모형 적합도가 좋아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소할수록 모형이 더 좋은 모형이다라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위계 회계문서의 모형 개선에서 통계의 변화량이 델타 카이 제곱. 얘하고 약은 별개예요. 얘하고 약은 별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델타 카이 스퀘어 값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델타 카이 스퀘어 값과 델타 DF를 얘기하는 것은 언제 쓰는 거냐면 위계적 로지스틱 회계 분석 할 때 쓰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회계 분석에는 얘하고 같은 말입니다. 요거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호스몰 레미쇼는 모형 적합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역시 호스몰 레미쇼도 카이스퀘어 통계량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n이 굉장히 큰 경우에는 p-밸류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작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참고 자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 참고 자료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답변하면 될까요? 네, 그 다음 질문 보죠. 이거 한번 볼까요? 로지스틱에서 빈도가 0인 항이 발생해요. 예, 빈도가 0이면 분석할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여기는 이벤트의 수가 2개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벤트가 하나도 없죠. 그죠? 이벤트가 1인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 변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습니다.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포함이 시킬 수 없습니다. 예, 포함시켜서 분석은 가능합니다. 분석은 가능한데 어떻게 하냐면 오주 레이쇼가 굉장히 큰 값이 나옵니다. 뭐 100만 아니면 0.00001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석에 변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성별이 아니라 어떤 질환이에요. 그리고 독립 변수가 있어요. 독립 변수가 있는데 이 독립 변수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독립 변수가 1인 사람들은 질환이 발생이 안 됐죠. 2인 사람들 중에서 질환이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변수는 이 질환의 굉장히 중요한 메인 팩터가 돼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하지만 분석은 안 됩니다. 분석은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경우라면 이 변수가 중요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데모그래픽 아니 디스크라이티브하게 기술적으로 그냥 밝혀주시고 나중에 필요에 의하면 요 사람들만 대상으로 이 질환 여기 X가 2인 사람들만 가지고 다른 독립 변수를 가지고 분석하는 거 이런 건 가능하겠죠.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걸 포함시켜서 이렇게 분석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통계 오류를 유발하는 독립변수를 제거할 경우 동제가 된 독립변수 제가 나머지들은 같은 변수인 것 같네. 같은 말이신 것 같네요. 예, 지금 이 경우가 이렇게 보시면 b 값이 크고 그 다음에 선형의 분수 다른 말이군요. 선형의 분수 독립 변수가 범주형 더미 변수이고 종속 변수가 연속형 변수일 경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회귀 분석이죠. 근데 이건 이벤트라서 좀 정확하게 이게 어떤 표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b 값이 나와 있으니까 다시 독립 변수가 범주형 더미 변수이고 예를 들어서 성별 남자 여자 종속 변수가 연속형 유니베리블 하나씩은 t 테스트가 되고 멀티베리블 하나씩은 더미 변수로 회귀 분석하겠죠. 근데 일반 회귀 분석하듯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B, S, E, 베타, T, P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예. 증분 타당도? 좀 제가 답변을 뭐라고 했나요? 이게 증분 타당도라고 하는 개념 중에 이게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독립 변수가 이렇게 있는데 얘만 가지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해서 예측을 하는 것보다는 이게 예측을 했을 때 좀 더 잘 예측을 한다라는 거죠. 그 예측력이 증가했다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인데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위계적으로 분석해서 1단계에 얘만 넣고 2단계에 이렇게 놓고 돌려서 이 두 모형상의 델타 카이 스퀘어 값 일반적으로 그 회귀 분석에는 델타 R 스퀘어 값이죠. 로지스틱일 때는 델타 카이 스퀘어 값 이게 유의한지를 확인하는 거. 그리고 요 모형에서의 마이너스 ELL 값이 요 모형의 ELL 값하고 ELL 값이 있을 때 요게 두 번째 모형에서 마이너스 ELL 값이 더 작은지를 밝히는 로지스틱 회귀 분석 관점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위계적 분석에서 R스퀘어 값이 있죠. R스퀘어 값이 SPS에는 두 개가 나옵니다. 콕스와 스넬의 R스퀘어 값하고 나갈케케의 R스퀘어 값이 나오는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의 R스퀘어 값은 참고 지표입니다. 보조 지표로 사용하셔야 돼요. 회귀 분석처럼 메인 지표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냥 비교 지표로 그냥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으면 요거 같으면 이제 뭘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요걸 가지고 로지스틱 회귀 분석 하겠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 할 거예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 할 겁니다. 근데 그럼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저장 옵션을 이용하면 여기 그 예측력이 있어요. 그러면 요거하고 요 값을 가지고 ROC 커브를 그리는 거죠. 그다음 마찬가지로 두 번째 X1, X2 두 개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 할 거예요. 그리고 또 역시 저장 옵션에서 예측값을 저장할 수 있어요. 예측값을 저장합니다. 그러면 이 예측값하고 얘 사이에 이걸 가지고 또 뭘 할 수 있느냐? ROC 커브를 할 수 있어요. ROC 커브를 하면은 두 ROC 커브 사이에 첫 번째 이 X1만이 들었을 때 AUC 값하고
두 번째, x1, x2로 해서 예측값을 정했을 때 이 AUC 값을 비교해서 이 두 개의 AUC 값이 얘가 더 크다라고 하면, x2를 넣어서 분석하는 것이 좀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2단계 A축도 B축도 월값도 높은 이건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갈카케의 R 스퀘어 값은 그냥 참고조표로 사용할 수 있다. 델타 카이 스퀘어 값을 가지고 했을 때는 x2라는 변수를 추가했을 때가 x1만 가지고 했을 때보다 x2라는 변수를 추가했을 때가 x1만 가지고 했을 때와 서로 다른 모형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좋은 모형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다른 모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두 개만 더 해볼까요? 로지스틱 분석의 코베레이트. 베이스라인의 변수 6개월 후의 질병 발생 여부에 대한 영향을 관측하는 것이 목적으로 6개월의 질병 여부네요. 그 베이스라인의 변수들은 여기는 현재 시점, 뭐 성별이라든가 연령이라든가 뭐 이런 변수들이 있을 거고요. 변수 5번만 두 군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수가 몇 개가 있었는데 각각의 유니베리어블 아날리시스 했더니 5번째 변수만 유니베리어블 아날리시스에 유의했다는 얘기죠. 그다음 두 군간 차이는 없지만 기본적인 가정 베이스라인 성별, 연령, 체중 BMI와 베이스라인 5번 변수를 코베이트 놓고 있는가 요게 연속형 변수인가 보네요. 연속형 변수인데 1단위 증가할수록 발생 1보다 넣습니다. 네. 예, ROC 커브에서 ROC 커브를 했더니 AUC 값이 0.71이었고 P-밸류가 0.023이었다는 얘기죠. 네. 네. 6개월 후에 발생한 유효한 예측인가요? 예, 예측인자입니다. 코베레이트로 사용하는 것은 이제 두 가지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통제 변수일 때, 두 번째 혼란 변수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통제 변수와 혼란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유니베리어블 아날리시스에 유의하게 나온 변수들을 통제한다. 두 번째는 데이터 수가 충분하다면 다른 변수들까지 다 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선행 연구에서 유의했던 변수, 중요하다고 나온 변수들은 유니베리어블 아날리시스에 유의하지 않아도 통제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요거 하죠. 연속형 변수를 컷 나눠서 2분형 변수를 만들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연령이라는 변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예를 들어 이렇게 나눠서 해도 되느냐라는 겁니다. 임상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긴 한데 조금 주의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한번 볼까요? 연속 변수 그대로 처리가 연속을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연속을 측정한 것을 않고 중앙값 또는 평균값을 가지고 상하로 나눠주는 거죠. 예, 이건 맞는 말입니다. 이분형 변수는 카테고리칼 변수를 만드는 것은 사실 통계학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근데 연령과 같은 변수, 근데 20대,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나눠준다는 것이 이제 묵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약속이 돼 있잖아요. 해도 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 경우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연령이라는 변수를
우리가 100명을 구했는데 100명의 평균 연령이 47세였어요. 그러면 47세를 기준으로 47세 미만, 47세 이상으로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냐 이거죠. 데이터 상으로는 그냥 두 집단 나눠주기 위해서 그 값을 47세라고 하는 값을 가지고 나눠줬지만 실질적으로 47세라는 기준을 이용해서 상하 연령이 높은 집단, 낮은 집단 이게 의미가 있냐는 얘기죠. 그런 건 특별한 의미가 없거든요. 데이터 상에서 우리 집단의 특성이 그런 것일 뿐이지 그걸 가지고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 예를 들어서 질병이나 건강을 특성화하는 로지스틱에서 등으로 연속형 변수를 그대로 투입하는 거 2번 변수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예, 연령과 같은 변수라든가 이런 경우는 이분형 변수로 투입하는 게 타당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콜레스테롤이다. 아니면 글루코스로 할까요? 글루코스다. 글루코스. 그러면 글루코스가 있으면 글루코스의 값이 뭐 87인 사람도 있고 94인 사람도 있고 102인 사람도 있고 110인 사람도 있고 120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때 요 값을 집어넣는 것이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사실 임상적으로 큰 의미는 없잖아요. 임상적으로 87이나 94나 이런 경우는 임상적으로 100을 기준으로 딱 해서 또는 110을 기준으로 해서 공복혈당이 정상인 사람과 공복혈당이 전당뇨 이상이 문제가 있는 사람 이런 경우는 이분형 변수가 훨씬 더 나아요. 근데 일반적인 변수를 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컷오프가 없는 변수는 이게 합리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0에서 1 사이에 나오는 변수를 0.5로 기준점에 잡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건 0.5라고 하는 기준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0에서 1,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0에서 1 사이에 나오는 값이면 중간값이 레인지의 중간값이 0.5니까 0.5를 기준으로 0.5 이상과 0.5 미만으로 나눠주면 좋겠다. 뭐 기준을 잡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이거예요. 0에서 1 사이에 분포하는 자료가 있는데 0.5를 기준으로 정규 분포한다라고 하면 0.5를 기준으로 두 개 나누는 것이 어느 정도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0에서 1 사이에 나온다고 해서 0.5를 기준으로 평균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어떨 거야? 그러면 0.5를 딱 나눠주면 n수 자체도 굉장히 적고 그렇죠?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또 어떨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0, 1로 나왔다라 해서 0.5를 기준으로 한다?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컷오프 할 때는 보편 타당하게 그리고 컷오프 기준이 있을 때 선행 연구에서 어떤 근거가 있을 때는 그 기준에 의해서 두 집단 또는 세 집단으로 나눠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별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해서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다뤄봤고요. 질문 한 10개 정도 한 것 같은데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다 할 수는 없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한 앞으로 2번 내지 3번 정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